다시 165쪽 들어가봐. 여기 보면 첫 번째 단락에 오늘날 문화작품의 수용과 소통은 문자 언어를 주로 사용하는 서적뿐만 아니라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애니메이션, 인터넷, 휴대전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무슨 얘기냐면 이 매체와 관련돼 가지고 자, 일단 매체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 인쇄 매체가 있고, 그 다음에 방송 매체가 있고, 세 번째가 최근에 전자 매체. 자, 이럴 때 우리 기존의 문학은 서적, 그러니까 책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매체였거든. 근데 이것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뭐 영화, 드라마 또는 애니메이션, 예를 들어서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해서 뭐 이청준의 뭐 서편제 선화동 나그네라는 연작소를 바탕으로 해서 영화 서편제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는 예전에 그런 게 있었던 선생님이 그 어릴 적에는 그 TV 문학관이라고 해서 KBS에서 이런 20년대, 30년대, 40년대의 소설들을 가지고 그 드라마로 바꿔서 각색을 해가지고 이제 반영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 MBC에서는 뭐 베스트셀러 극장 이런 게 있었고, 드라마로 바뀌기도 하고, 또는 선생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애니메이션으로 각색돼가지고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매체가 변한 거지, 같은 내용. 또는 이런 경우도 있어. 전자매체 같은 경우에는 뭐 인터넷 또는 뭐 스마트폰 또는 그 안에 있는 뭐 SNS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뭐가 있냐면, 예전에 어떤 소설가가 박범신이라는 작가가 촐라치라는 작품을 자신의 블로그에 연재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황석영이라는 작가의 개밥바람별도 마찬가지 인터넷 블로그에 연재하는 방식으로 나왔던 내용들이 지금 교과서 속되기도 하거든. 그럴 때는 뭐 한 거야? 인터넷이라는 전자매체를 이용해가지고 문화작품이 매체를 바꾸면서 독자들에게 전달이 된 거야. 그러면 이거야, 바로 매체 변화. 라는 것은 기존의 활자 중심의 인쇄 매체가 무엇으로 바뀔 때 방송 매체라는, 그러니까 시각이나 청각 중심의 방송 매체로 가거나, 또는 쌍방향적인 소통이 가능한 전자매체 같은 경우. 선생님 아까 그 뭐 온라인 기업 관련해 가지고 그런 사이버 그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 가능하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방송을 그 강의를 듣고 있는 친구들이 실시간으로 채팅을 하면서 선생님이 질문할 수 있는 경우도 쌍방향적이잖아. 이런 식으로 어떤 작품이 여기에서 여기로 가거나 여기로 갈 때 뭐가 달라지느냐? 그럼 문학 작품을 수용하는 방법도 달라지고, 그 문학 작품이 독자들에게 전달되는 방법도 달라지는 거야. 특히 활자로 되어 있는 문화작품이 이렇게 영화, 시나리오로 바뀔 때 가장 많이 바뀌는 건 뭐냐면, 이런 특징이 있어. 우리 활자로 된 서적에서는 주로 서술자의 서술이 나타난다거나, 또는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한다거나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 매체라면, 이런 시나리오 같은 시청각 매체 같은 경우에는 뭐 하는 거야? 서술자의 서술이 없이 대부분 뭘 통해 가지고 시각, 청각 매체를 통한 뭐 하는 거야? 제시. 그러니까 보여주고 들려주는데 주목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즉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풍부한 시각장치, 최대한 풍부한 청각장치를 많이 제공하는 것. 이런 식으로 뭐 하게 돼? 변화하게 돼. 매체의 변화는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과 수용하는 방식에 변화를 주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바로 이효석의 소설을 영화, 시나리오로 각색한 작품을 볼 건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
단어를 공부해야 되느냐 이거야. 소설이 영화 시나리오가 됐을 때 달라진 점, 즉 두 갈래상 차이점. 소설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영화 시나리오는 이렇게 제시가 있다는 거. 그리고 차이점은 이런 게 있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추가된 부분이 어디고 생략된 부분이 어디고 달라진 부분은 어디인가, 이런 것들.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소설과 영화의 어떤 내용 제시 방법이 있지. 그런 제시 방법에 있어가지고 영화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시나리오 용어라는 게 사용되면서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단 말이야. 이 기법을 통해 가지고 기존의 소설과의 다른 점이 뭐냐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올 내용이고. 그래서 요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용을 봐야 돼. 뭐를? 이효석 원작의 메밀꽃 필무렵. 그래서 거기 바로 제목 밑에 설명을 보면 이 작품은 이효석의 원작 단편소설 메밀꽃 필무렵을 각색한 시나리오이다. 174쪽이야. 매체의 성격에 따라서 문학이 구현되는 방식을 비교하여 작품을 감상해보자. 이거를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해보자야. 이 학습 목표라면 여기가 또 하나의 출제 주안점이 되는 것이고. 자, 그랬을 때 먼저 앞부분 줄거리. 참고로 이 이효석이라는 작가, 제목부터 써야 되네. 이효석이라는 작가가 강원도 출신인 소설가인데, 그러니까 전기, 후기 좀 나뉘어서 원래 이효석 하게 되면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게 메밀꽃 필무렵이야. 그래서 이것은 이효석의 후기 작품. 오래 산 건 아니야. 30대에 죽었어. 그러면 그 짧은 창작 시기에도 전기 후기가 나뉘는 거야. 그랬을 때 후기에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강원도에서 보통 이렇게 농촌 소설 중심으로, 물론 농촌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지 농촌의 이야기는 아니야. 근데 전기에는 어디에서? 도시의 삭막함을 담은 소설을 먼저 썼다가 나중에 이러한 농촌 소설로 변화된 사람이에요. 케이스지. 그래서 이 작품 중에 제목 하나만 기억해두자. 유명한 작품이 도시와 유령이라고. 이게 원래 2021학년도 EBS 수능 특강에 수록되어 있는 이효석의 작품, 현대수능 1번이야.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들어도 나쁠 거 없잖아. 내가 그 집도 없이 공장 일용직, 그 건설 일용직 노동자야. 일제강점기 때. 그래서 나도 집이 없어가지고 뭐 하냐면 그날 벌어서 얻은 돈을 가지고 밥 좀 사 먹고 서울에 가면 동묘라는 데에 있던 동묘시장에 있는 동묘가 관우를 모시고 있는 사당이야. 우리가 세운 것도 아니고 중국 명나라에 있는 뭐 장군 하나가 와가지고 그 내가 되게 위험에 처했을 때 뭐 관우가 날 보살펴가지고 내가 살아남았다 해가지고 조선 땅에다가 관우의 사당을 세웠거든. 이게 동묘야. 이 동묘 처마 밑에서 잠을 자거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처마에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잘 봐보네. 안으로 들어간 거야. 그 동묘 정전으로. 거기 들어가 잠을 자려고 보더니 불이 번쩍. 뭐야? 무서워가지고 나왔어. 그 다음날 저거 도깨비 불이다. 저 안에 도깨비가 있다. 도깨비 잡으러 가자. 그래서 몽둥이 들고 안으로 들어갔어. 봤더니 어떤 정말 헐벗고 되게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거는 보기도 너무 불쌍해 보이는 어떤 어머니와 어린 아이였던 거야.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뭐냐?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다쳤다. 그래서 좀 잘 보여주는 거야. 다 망가진 다리를. 그리고 그 배고픈 아이. 그리고 그 불은 뭐냐? 그러니까 약을 찾으려고, 너무 아파서 약을 찾으려고 성냥에 불을 켜던 게 번쩍번쩍해서 어젯밤 도깨비불을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어찌 다쳤냐 했더니 교통사고가 났다. 한순간 이 노동자의 머릿속에서 한 달 전의 일이 생각난 거야. 친구랑 같이 서울 거리를 걷고 있다가 갑자기 저쪽에 사람들이 몰려있는 거야. 가보니까 교통사고가 난 거야. 그 당시에 그 자동차를 타고 있는 그
그 건달과 같이 타고 있는 뭐 기생들, 그러니까 그런 자동차는 문명을 부정적으로 보기 위해서 운전하고 있는 사람을 나쁘게 그렸지. 그 자동차 밑에 여기 여인이 깔려 있는 거였어. 그리고 그 여인은 그 다리를 그렇게 잃게 되고, 그래서 어린 아들을 두고 혼자 병원에 간 상황에서 아들이 걱정되니까 병원을 탈출한 거였어, 그 여인이.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잘 곳이 없어서 동묘까지 들어온 것이었고, 아이를 보살피다가 너무 아파서 약을 찾으려고 성냥불을 핀 거예요. 이런 도시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 이런 소설을 쓰다가 나중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후기에는 강원도 평창을 중심으로 한 이런 농촌 소설을 쓰게 되었다. 그게 바로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작품. 그러니까 좀 완성된 작품이야. 이건 좀 그 예술성이 있어가지고 조금 좀 성숙한 시기에 쓰인 작품. 이 작품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등장인물부터 보자. 장돌림인. 자, 장돌림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장돌뱅이라고도 불리고, 이건 뭐냐면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장터를 떠도는 장사꾼을 장돌림 또는 장돌뱅이라고 부르지. 왜냐하면 우리 전통 시장이 그 정기시장이라고 해서 시장의 종류에는 상설시장과 정기시장이라는 게 있어. 무슨 얘기냐면 그건 항상 열어둡니다. 항상 열어두어도 그만큼 물건이 팔리고 그만큼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도시지역은 보통 상설시장이야. 매일매일 문을 열어. 이마트 같은데 혹은 뭐 우리 동문시장 같은 데 있지, 매일 문을 열거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 시골마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물건을 사지는 않아. 예를 들어가지고 뭐 고기를 사도 한 번에 뭐 몇 수 사면 이 고기가 다 떨어지기 전까지 사람들이 시장에 갈 일이 없거든. 그럼 시골 같은 경우에는 뭐가 유동인구가 적고 상품 수요가 적으니까 뭐 하느냐? 5일마다 한 번씩 장을 여는 거야, 정기적으로. 그래서 5일장이 생긴 게 바로 정기시장이야. 그러면 이 장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A, B, C, D, E 5개 지역이 있으면 1일 여기서 장을 열었어. 그럼 그 다음 날은 안 여니까 그 다음 지역으로 옮겨가는 거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이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모하면서 이동하면서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착하지 못하고 장을 돌면서 장사한다. 장돌림, 장돌림. 이게 누구? 허생원이야, 허생원. 이 작품의 주요 인물이자 허생원, 장돌뱅이이자 젊은 날에 단 한 번의 그 사랑의 추억과 그 대상을 잊지 못해 그리워하고 있는 인물 허생원. 그리고 조선달 같은 경우는 보조적인 인물로 역시 장돌뱅이이고 허생원의 친구. 는 어디? 봉평장에 도착한다. 봉평. 실제 지명이야.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그리고 이 봉평이 허생원의 젊은 날의 추억의 공간이 바로 봉평지역이거든. 그래서 봉평에 도착한 다음 허생원은 뒷주집에서 어린 장돌림인 동이가
젊은 장돌배 위로 홀로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청년인 동희가 술을 마시고 충주댁과 농탕 치는 것을 보고 혼을 낸다. 왜 혼을 내냐면 실제로 허생원은 그 충주집을 좋아했었거든. 근데 이 충주집이 젊은 동희하고 이렇게 농지거리하는 걸 보면서 화가 나가지고 화풀을 동희한테 하는 거야. 지두심 때문에. 그리고 허생원에게 혼이 나고 밖으로 나간 동희는 곧 돌아와서 허생원의 나귀가 동네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또 마음이 착한 이때 이 작품의 나귀 허생원의 나귀야. 그러니까 장사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 옷장에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 자기가 뭐 예를 들어 옷장 사라고 있으면 옷이 몇백 벌이 될 거 아니야. 그거 지고 나올 수 없잖아. 트럭을 대고 물건을 나르잖아. 옛날에 뭘 가지고? 나귀를 가지고. 이 나귀가 뭐가 된 거야? 어떤 일종의 어떤 이동 도구이자 참고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나귀의 이름이 백근이야. 왜 이름을 백근이라고 지었을까? 백근, 열근, 다근, 무게잖아. 무게. 짐을 지고 나갔는데 라는 이름을 지니고 있는 나귀는 첫 번째 이 작품에서 허생원의 동반자이자 평생 같이 장터를 떠돌아다닌 동반자이자 두 번째 허생원의 분신. 그러니까 허생원의 내면 심리가 나귀의 행동을 통해서 표면화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어. 허생원이 충주집에서 내가 관심 있는 여인인 충주집 여인이 다른 젊은 청년인 동료가 있는 걸 보고 질투심을 느껴. 해서 뺨을 친 상황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나귀가 이 순나귀야. 다른 데 베어놨는데 지나가던 안마를 보고 이 나귀가 갑자기 좀 난동을 부린 거야. 그러면서 아이들이 막 놀린 거야. 야, 꼴에 나귀라고 지도 수컷이라고 놀림을 받고 있는 장면이 마치 허생원의 충집에서 느끼고 있는 질투심을 나귀가 대신 표현한다. 그러다 나중에 뒤에 가면 이 나귀가 결국 새끼를 얻어. 그러니까 다른 읍내 강릉지 피마에게서 새끼를 얻게 된단 말이야. 이 사건을 통해 뭘 보여주느냐? 허생원에게도 아들이 있음을 암시하는 장치처럼. 왜냐면 나중에 누가 동희가 허생원의 아들일지 몰라라는 얘기가 펼쳐지거든. 전혀 안 읽어봤어? 처음 보는 이야기? 안 돼. 이 젊은 날의 추억이 누구냐면 성시처녀거든. 그러니까 성서방네의 처녀와 물방학관에서 한번 만나고 그녀를 위로해주고 하룻밤에 사랑을 하고 헤어져 버린 거야. 왜냐면 도망가거든. 성서방네 집안이. 그래서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세월이 흘렀어. 20년 가까이 흘렀어. 그리고 어느 날 이 친구를 만났는데 같이 동행을 하게 돼. 얘기를 듣고 보니까 너무나도 이 친구의 이 홀로몬 이야기가 여기는 이 성시처녀와 겹치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 거야. 거기다가 마지막에 결정타가 있어. 뭐냐면 이 허생원이 왼손잡이거든. 채찍으로 왼손에 들어. 동희도 왼손잡이인 거야. 왼손잡이가 유전이 되나요? 찾아봤더니 이거더라. 선천적 유전 확률, 후천적 유전 확률, 뭐 이런 거, 후천적 유전, 후천적으로 왼손잡이 될 확률 이런 것도 막 따져봤는데 가능성은 이때 전혀 없진 않대. 그러면서 자신의 아들일지 모른다는. 결국 나귀가 그런 허생원의 내면을 표면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도 되게 많아. 그래서 분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 키워드야 동반자 분신. 그날 밤 허생원과 조선가는 짐을 싸서 대화장으로 떠나고 동희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하게 되면 대화. 다음 장터. 그러면 이 작품은 어떻게 돼 있어? 공간의 이동에 따라 가지고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지. 왜냐면 동평장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동평장이야. 그럼 그 다음에 대화장이야. 이동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치? 밤길에 벌어진 이야기.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내용이 전개될 때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이동하는 과정. 어쨌든 간에 돌다가 결국 나중에 A 지역으로 돌아오겠잖아. 이런 식의 구조를 여로형 구조라고 불러. 즉, 내용이 마치 여행하듯이 길을 따라가면서 내용이 전개된다? 여로형 구조.
참고로 거리가 70리길이래. 70리라고 하면 28km. 한 7시간 정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밤길은. 안 걸어봤지? 걷지 마. 3보 이상 차 타. 태도로 이상 걸으면 안 돼. 그러면 치명적이야. 걷지 마. 살 빠져. 안 돼. 전개. 선생님 걷는 거 좋아해. 가끔은 집에서 선생님의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주차칸이 특이한 게 뭐냐면 크기가 조금씩 달라. 어떤 자리는 되게 내리면 좌우방벽이 되게 넉넉한 자리가 있고 또 어떤 데는 세우면 바짝바짝 겨우벽이 이렇게 내리는 데가 있거든. 근데 가끔가다 운이 좋으면 선생님 좀 전날 좀 일찍 퇴근하거나 뭔가 있으면 그 넓은 자리가 비었을 때가 있어. 그게 딱 4개가 있거든. 나머지는 다 막 좁은 자리고 그 4개를 우리가 세우잖아? 그러면 그 자리 세우기 너무 아까워서 가끔 차를 두고 걸어서 올 때가 있어. 집에 어느 정도 그때 얘기한 적이 있었지. 중앙중 쪽. 그 동네 가봤어? 중앙중 쪽에? 신지도 몇 칸 있고 도청 있고 막 그쪽 동네. 그쪽 동네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는 거야. 한 20분 걸리거든? 돌아올 때 당연히 걸어가는 거고. 근데 여기는 볼 게 많잖아. 중간에 오가면서 그지 막 지어버리면서 야 요즘에 이제 신발 결부가 생긴 게 트렌드구나. 아 요즘에 옷 저런 게 지퍼 내려 여기까지만 내리는데 막 이런 게 유행이구나. 나중에 저거 사야지 막 이런 거 보면서 다니잖아. 또 오다가 중간에 붕어빵 사서 먹고 와. 걷는 거 좋아해. 걷는 거 좋아하는데 살이 안 빠져. 좀 더더군다나 운동도 못하고. 자 저기 보자. 가. 자, 우리 신 넘버 42. 자, 우리가 이거 시나리오 용어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게 바로 이런 거야. 뭐냐면 장면 번호라고 한다. 장면 번호. 그리고 S가 C냐 C인 장면 번호. 그리고 이런 장면 번호 뒤에는 뭐가 붙냐? 메밀밭 사이길 반. 자, 항상 시나리오에는 장면 번호 뒤에 뭐가 나오느냐? 공간과 시간 정보를 함께 제시해줘야 돼. 자, 그런 다음에 해설. 넓은 메밀밭을 가로지르는 끝없는 길. 그 위를 허세몬과 백근이가 누구냐면 얘야 얘. 어떤 친구. 근데 백근이는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애들이 있을 거라고. 알겠지? 나귀양 조선달이 지나가고 있고 그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귀를 데리고 따라오는 동이가 보인다. 틸트업 이런 거 시나리오 용어. 자, 설명이 돼 있지. 뭐라고 돼 있어? 카메라를 수직으로 위로 향하여 움직이는 촬영 기법. 그러니까 카메라를 이렇게 있다가 쭉 하고 지상에서 하늘로 끌어올리면서 있지. 보이는 촬영 기법. 이거 비슷한 걸로 이런 게 있어. PAN이라고 해서 패닝 기법이거든. 요거는 카메라를 상하 또는 좌우로 천천히 이동하면서 찍는 기법을 패닝 기법이라고. 그래서 카메라를 쫙 이동하거나 쫙 이동할 때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 그때 틸트업하고 똑같아지는 거야. 패닝 기법이. 어쨌든 간에 이 시선의 이동을 보여주는 그런 촬영 기법을 틸트업이라고 한다. 시나리오 용어 하나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쫙 하늘 올라가면서 뭐가 느껴지느냐? 공간감. 끝없이 펼쳐진 이 메밀밭에 대한 공간감을 느끼게 해주는 틸트업 기법. 주선달이 무심코 뒤를 돌아보며 놀란다. 동일은 맞냐? 선생님이 동일가 메밀밭을 둘러보며 자신의 나귀를 끌고 걸어오고 있다. 동일을 발견했어. 그런 다음에 나부분
바로 이어서 씬 넘버 43. 메밀밭 다른 길. 역시 방. 이 다른 길은 아까 이 사이길과 다른 길이야. 그치? 다른 길의 장면을 보여줄 때 다른 구도의 메밀밭으로 오버랩, OL. 자, 여기 겹치기 기법으로 OL 겹치기. 그러니까 앞에 장면과 뒤에 장면을 뭐 하는 거야? 싹 겹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앞에 화면이 끝나기 전에 새로운 화면을 시작하는 그런 겹치기 기법. 그래서 오버랩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하는 거야? 어떤 장면 전환 기법으로 장면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오버랩을 한다, 겹치기를 한다. 알겠지? 이게 장면 전환 기법 오버랩. 서두르며 걷고 있는 허승원과 조선달. 허승원 숨이 차며 아직도 따라오는가? 동희 저 녀석 속을 모르겠네. 도대체 왜 따라오는 거예요? 저 녀석도 대화장인가려나? 걸음도 빠르고 힘도 센 녀석이 춘주댁에서 자고 내일 동이철 무렵에 발을 놔도 걸음을 출발해도 될 것을. 허승원이 아니 그럼 아까 춘주집에서 나한테 따고 맞은 일 때문에? 효선달 그러게나 말이야. 저 녀석이 뒤따라오면 돌풀이를 들고 코지를 하면 당할 지간이 없잖여. 아유 이런 식으로 지금 허승원과 조선달은 동희가 따라오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한 거야? 자신들이 그러니까 허승원이 뺨을 쳤기 때문에 복수하는 곳이다라고 오해하면서 자꾸자꾸 도망가고 있는 중이지. 그리고 조선달과 허승원 빠르게 걷다가 동희가 멈춰서 허리를 숙이고 조선달이 뒤를 돌아보면 저놈이 이거 지금 잘 봐. 원작 소설에서는 그냥 춘규집에서 나온 새 인물은 우연히 동행을 하게 된다라고 그냥 제시되어 있거든. 그런데 여기 지금 시나리오에서는 그런 동행 이전에 오해하고 있는 부분, 혹시 동희가 우리를 쫓아오는 이유가 뺨을 맞은 것 때문에 우리한테 해코지를 하려고 오는 건 아닐까? 라고 하는 부분이 좀 더 강화가 돼 있잖아, 이 부분이. 이러면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허승원이 막 도망가고 조선달 막 헐레벌떡 뛰고 바로 뭐 하기 위해서 관객들에게 재미를 주기 위해서. 만약에 여기에 막 그 오달수 같은 아저씨, 그지? 이런 데 나오면 잘 나올 캐릭터잖아. 조선달로. 허승원은 아닌데 허승원을 김범민으로 깔아놓고 오달수 아저씨를 누군지 알지? 이 전민인 아저씨 있어. 를 이 조선달로 깔아놓으면 막 재밌게 뛰어가는 모습 나오고 가다 넘어진 장면 나오고 하면 되게 관객들은 웃음을 유발하는 그런 장치로서 좀 확대된 부분이야. 원작 소설은 자세하게 제시되지 않은 부분. 자, 오른쪽에 영상 매체의 특성에 따른 구현 방식, 아까 얘기했던 뭐야? 기법, 시나리오 용어, 틸트업, 오버랩 뒤가 나와 있어. 자, 틸트업은 끝없이 펼쳐진 메밀밭에 공간감을 효과적으로 표현해주는 틸트업. 오버랩은 뭐야? 이게 장면 전환이잖아. 장면 전환과 동시에 또 이것도 있겠지. 앞에 메밀밭과 다른 메밀밭을 보여준 것은 일종의 또 이것도 있다. 시간 경과를 보여줄 수도 있다.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버랩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서는 등장인물의 행동이 지속된 채 시간이 흘렀음을 보여주는 오버랩 기법. 그리고 밑에 완자쌤 한마디 거기는 별표 쳐야 돼. 별표 쳐야 돼. 이 시나리오는 기본적으로 장돌림의 삶과 애환에 중점을 두어 원작 소설의 낭만적이며 서정적인 분위기를 최대한 유지하고 있어. 그러니까 낭만성, 어떤 서정적 분위기 이런 걸 유지하는 반면 소설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 영상 매체 특성상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지. 이 작품의 특성.
배경 묘사나 시간의 흐름 등을 촬영 방법이나 편집 기술로 표현 즐거워야 돼. 그래서 시나리오 용어는 이러한 촬영 방법이나 편집 기술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감상할 때 이런 시나리오 용어도 주의 깊게 봐야 돼. 이게 무슨 장치야? 소속자가 없는 시나리오에서 원작의 내용을 충실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뭐 해야 돼? 배경 묘사를 하거나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배경 묘사나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뭘 해줘야 돼? 시나리오 기법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필요하다, 중요하다. 그리고 허세문과 동의의 관계야. 자꾸 동의가 따라오니까 도망가. 그러면 관객들은 독자들은 뭐 하게 되는 거야? 호기심과 집중, 즉 흥미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제 왜 저러지? 이러면서. 조금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씬넘버가 안 나오는데 이게 이어지는 거야 지금? 씬넘버 43이 유지된 채야. 허세몽과 조선달이 놀란 표정으로 동의를 본다. 왜 놀란 표정이냐? 저 젊은 놈이 화도 나고 힘도 좋아서 돌 하나 딱 집어가지고 박찬호처럼 짚고 우리에게 던질지 몰라. 딱 맞으면 우리 별 수 없잖아. 그래서 그런 걱정의 마음에 놀란 표정으로 동의를 본다. 동의가 신발을 벗어 돌을 탈탈 털어내고 있다. 무슨 얘기 해보자 생각이 없는 거야. 조선달, 우리가 걱정이 너무 심했나? 머쓱한 표정을 숨고 있다. 이거 봐 동의, 그 어디 가나 어느 장에 가냐고. 아직 안 정했어요. 생원적은요. 우리는 신경 쓰지 말고 도희가 가는 대로 가라고. 여기는 뭐 어차피 다 같이 빠져나가는데요. 뭘 우리를 따라오는 게 아닌가 보네. 그리고 다시 길을 걷는다. 도희가 따라오는 이유가 마땅한 목적지는 없지만 그냥 자신이 가는 길을 가는 거구나. 그러다가 조선달이 저 동유 녀석 신경 쓰지 말고 하늘을 가리키며 이렇게 달 밝은 밤, 줄여서 달밤. 자, 첫 번째 과거 해상의 매개체. 왜냐하면 이 허세문의 젊은 날의 추억이 있던 그날도 달이 밝은 밤이었어. 그래서 달 밝은 밤만 되면 그때 이야기가 떠오르는 과거 해상의 매개체. 그리고 두 번째 기능이 뭐냐면 이 달에 백색의 이미지가 작품 내부로 들어가면 이 허세문과 그 성시처녀의 사랑에 순수한 이미지를 부여하는 기능으로 달에 백색의 이미지가 사용된다는 점을 미리 좀 얘기해 줄게. 반면 이야기 있잖아. 그 이야기는 한 잔을 뽑아보지 그려 라고 이 부분에서 조선달이 허세문에게 이야기를 요청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원작에서는 조선달이 요청하지 않아. 허세문이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고 조선달은 지겹다는 반응을 보이거든. 또 그 이야기야? 근데 여기서는 좀 바뀌었지. 달라진 점이야. 누가? 조선달이 허세문에게 그 이야기 좀 해봐. 물리지도 않았어? 물렸지 물렸어. 그래도 이 달 밝은 밤에 그 이야기를 안 들으면 서운해서 아침에 동트기가 참 섭섭하네. 허세문이 허공을 보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지금 생각해도 도무지 알 수가 없어 하면서 과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부터는 다시 뭐가 되는 거야? 과거의 상장면이 시작되는 거겠지.
요거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쯤에서 잘라야 돼. 더 내려가면 중요한 부분에서 설명할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기서 잘라야 돼.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일단 문제부터 풀 거야. 알겠지? 분수제 꽃하고 그 파스콘 문제 먼저 풀고 그런 다음에 요거 남은 멜리코 필모리 업체 부분 나갈 거고. 이거 멜리코 필모리 하면 끝나지 않아? 1, 2, 3단은? 네.